지금 바뀐 이재명 대통령 정책 때문에 뭐 제 주변에 몇 천만 원씩 잃는 친구가 생겼어요. 내가 동료를 잃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는 선거인데 당연히 내가 어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작년에는 지지했지만 이 부동산 정책 보고 나 도저히 민주당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세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달리 좀 정책을 좀 많이 보고 움직이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후보들이 정책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 자기를 왜 뽑아야 되는지 정책으로 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정 간에도 일정 부분 좀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협력 관계가 당연히 돼야 되지만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정청래 되는 것도 좋지 않고 김민석 총리 되는 것도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부담된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송영길 되는 게 민주당으로서 좀 낫지 않느냐. 송영길 대표가 친 이재명이지만 송 대표는 이재명에 복속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약간의 그 당정 간의 긴장 관계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김민석이 되는 건 저는 소위 말하는 야당이 지정한 독재 그런 비슷한 거예요. 국회의장도 뭐 대통령이 거의 뭐 픽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또 당대표도 뭐 대통령이 픽하면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1인 집중 현상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대책 없이 1번 아니면 2번 찍는 거예요. 나머지 찍고 싶은데 나오질 않아. 진보당이고 노동당이고 정의당이고 뭐 저 조국혁신당이고 민주당의 대강 기생해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상한 위성정당 이런 걸로. 크게 반성하시고 정말로 그 당이 필요하다면 선거법 투쟁에 나서세요. 이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의 결합으로 국민들도 찍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놈 미우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찍는 거예요. 제가 정원호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누가 된다 하니까 찍은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정당들 이번에도 2년 후에 있는 선거에 또 기생정당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실 생각할 거면 당을 해체하시는 게 맞고 지금부터 소선거구제 이거 선거법 개정에 나서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좋습니다. 아니면 못하면 당 해체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에 짬밥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치 짬밥입니다. 오늘도 제 우측에는요. 다선 국회의원이시자 변호사이신 문병호 문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요. 여의도 정치 경력 30년 정치 전략통이신 정두환 정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정치 경력 미천한 신지의 신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5가지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8일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리고 뭐 핵 잠수함 도입, 그리고 조기 전자권 회복 추진, 뭐 이런 것들을 1년간 외교 안보 성과로 제시했고, 또 7개의 비정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걸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2년 차에는 사회 안전망을 더 돈독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언들에 대해서 파장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하나는 지선에 관련해서는 이길 곳은 이겼고, 이길 곳을 지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 그래서 최소한 성공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던 부동산이나 뭐 조사 기소 특검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상수다. 뭐 이런 정책들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를 이긴 게 아니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시면서 사실상 현 정청래 당대표 이제 연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구, 야구 모든 평론가들, 전문가들의 합치된 의견은 공소취소특검법으로 느닷없는 선거 이슈가 되면서 15대 1이라는 아주 편안한 선거 할 거야가 이제 보수를 집결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바로 피부에 와닿아서 대구 김부겸 후보는 그건 우리를
우리처럼 외지에서 싸우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다 이러고 반대 얘기를 할 정도로. 두 번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자님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그게 변수될지 몰라요 강조하셨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결과치를 보니까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는 그 스타벅스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30대 지지자가 사실은 30대 여성이 지난 그 윤석열 쿠데타 나오고 나서 이 완성될 때까지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싸웠던 그들이 이번에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그게 이유가 또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고 네. 하던데. 그 처음에 출구조사가 나왔었던 거는 그 조금 잘못된 데이터 해석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30대 여성들이 그 오세훈 후보를 찍은 건 아니지만 그 보정된 결과를 보면 한 51.3%가 정원호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0대 여성이 다 작년 이재명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한테 57.3%로 지지했으니까 한 마이너스 6% 보정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걸 수정해서 보정한다고 할지라도 한 6%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 보여지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많은 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분은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젠더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역시나 이제 실용적인 정책에 조금 더 집중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있는 20대, 30대 유권자들은 굉장히 잘 교육받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분법적 사고에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세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래서 영원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우파를 갔다 그래서 항상 그 보수파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정책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실리와 이익에 맞게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새로운 세대인데 또 부동산 하나만 주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젠더 정책도 보고 부동산 정책도 보고 다른 정책도 다 봤던 거겠죠. 근데 젠더 정책 이슈를 보면 그 오세훈 후보가 그쪽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젠더,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슬로건까지 정책 전면에 내거면서 중도 보수적인 길을 많이 걸어왔고 그 여성 정책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그에 반해 정원호 후보는 그것보다 더 나아간 정책이 있는지 확인이 좀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달랐단 말이죠. 근데 저희 30대 여성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그 집을 이제 사야 되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돈이 좀 모아졌으면 그걸 갖고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바뀐 이재명 대통령 정책 때문에 뭐 제 주변에 몇 천만 원씩 잃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돈을 잃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는 선거인데 당연히 내가 어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작년에는 지지했지만 이 부동산 정책 보고 난 도저히 민주당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세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달리 좀 정책을 좀 많이 보고 움직이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후보들이 정책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를 왜 뽑아야 되는지 정책으로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부동산 될 거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분석은 판단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판단은 당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표를 찍을 때 정청래 대표 보고 찍고 안 찍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통령 보고 찍고 안 찍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그 반성과 함께 정말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좀 치열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본인도 판단을 못하고 있고 역시 이제 청와대 내 바른말 쓴소리하는 참모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아무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추측이 아니고
이번 선거 증거는 결국은 이제 조작해서 특검법. 예. 졌다는 표현은 좀 과도한 거죠. 네, 좀 네. 절반의 성공이 절반의 승리를 한 것은 조작해서 특검법이 이제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수법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제가 누차 서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값이 오르고 전월세가 품귀돼서 전월세 값 오르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서민들한테 굉장한 타격이 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제 경제나 뭐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외교 문제 이런 건 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늘 얘기했지만 역시 폭주, 과도한 내란몰이,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이번 선거에 반영이 됐고, 결국은 이제 조작해서 특검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선거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대로 조작기소 특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잘못됐으면 취소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놔두면 되는 거고, 뭐 요거는 국회에 좀 맡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보면 사실은 국회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막지 그러니까 않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저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런데 당도 조금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도 좀 뭔가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얘기했었다고 봐요.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무슨 뭐 부동산도 뭐 내가 뭐 잘 막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됐다.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정청래도 좀 반발을 들었을지 몰라요. 정통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내가 잘못했나?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정원호 픽한 게 누굽니까? 대통령이 픽했잖아요. 하정우도 뭐 대통령 참모로 내려간 거고. 그리고 당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의 최대의 그 실패가 특검법이라는 거 다 그거는 공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당에서 했지만 뭐 내가 뭐 혼자 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뭐 사실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나한테 다 전가해 버리니까 말이라도 그냥 청와대도 책임이 있지만 당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 당에서도 뭔가 좀 새롭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수긍할 수 있는데 청와대는 잘못이었고 뭐 당이 전적으로 잘못했다. 뭐 당이 거칠었다. 뭐 포용 정책이 부족했다. 그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번 선거에 대한 정말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하여튼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불길한 예감이 들고 빨리 안 되네요. 의외로 위기가 빨려왔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한 게 48% 득표였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뭔가 60%대 지지도가 나오니까 그거 잊어버렸어요. 내가 60% 지지받는 대통령이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48% 지지받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했어요. 그러나 역시 이제 그 원래의 48%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대전환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지금 기조를 계속 끌고 나가면은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패배하게 되면 이제 이거 다시 이제 대전을 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시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공소취소법이나 그 특검법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가 좀 바뀔 의지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해드리면 올해 부동산 그 급등률이 14.7%래요. 이게 역대 대통령들 맨 처음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 9.4%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훨씬 뛰어넘으니까 이게 다들 화날만 하죠. 일반 서민들은. 이번 정권에서? 네, 이번 정권에서. 와우. 1년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올랐다는 거죠. 네. 아주 실제로 올랐어요. 서민들한테. 그렇게 강남이나 그 강남 3구는 조금 주춤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야말로 중산층이나 중산층 많이 사는 이제 외곽 지역 거기가 지금
20~30% 올랐죠, 벌써. 네. 오르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 전월세가 맞아요. 품귀돼서 맞아요. 전월세가 오른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맞아요. 전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없어져 네. 가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 그 20~30%가 들어가고. 타격이 크죠. 네. 이제 서울세 못 사는 거죠. 가격이 전세금도 바로 올라 그랬죠. 월세도 이제 뭐 100만 원 내고 150만 원 내고 하면은 네. 살 수가 없죠.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요 두 정책을 좀 대통령께서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17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그 김민석 후보는 총리를 이제 사퇴하고 뭔가 민주당의 대표로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누가 또 다시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그 또 큰 화제이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계속 버티면서 다시 출마할지, 대통령과 계속 각을 이룰지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사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미지 하나를 떠도는 이미지 하나를 찾아봤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 6월 10일에 이랬거든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가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할 때 할 말이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파면 때도 한 말인데, 얼마 전에 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조금 이렇게 싸우려고 좀 각을 잡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향후 그 권력이 어떻게 옮겨갈지 뭐 이런 것 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청래가 저는 어제 그제 든 생각이 정청래가 불출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500원 걸어볼까요? 정청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정청래 불출마 500원. 그럴까요?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게 설명이 길더라고요. 전체가 2시간 50분이니까 140분 하기로 했다가 100분 하기로 했나? 하여튼 1시간 40분 하기로 해서 2시간 50분. 설명이 굉장히 길던데 특히 이제 선거평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야, 저거 듣고 있는 정청래 대표 정말 속이 쓰리겠다 하는 정도로 조근 하여튼 아주 막 처절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의 그 공성을 하는 입장과 수성을 하는 입장이 다르고 그릇이 돼야 되고 창끝이 어떻고 문제 쭉 설명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이제 청와대하고 각을 세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켜켜이 쌓였구나가 하나.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은 이제 연윤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길 선거 못 이겼잖아. 반드시 이겨야 될 거 못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졌잖아. 이게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평택이나 하정우 부산이나 이게 모두 다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건 네 책임이잖아. 그리고 왜 전북에서 이상한 사건 만들어가지고 너는 거기 가서 놀고 있었니? 딴짓 했니? 너는 사실상 당대표 선거하고 있었잖아. 라를 사실은 가감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렸어요. 두 번째는 나는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보낼 거야. 이 얘기를 숨김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임무를 하나 줬어. 공소주저 특검 가서 반드시 해. 요렇게 들었어요. 제가 듣기에. 속내가.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특수임무 하나를 더 줄 거야. 요 얘기는 지금 제가 참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는 내내, 정청래가 이제 과연 어떨 건가? 대통령하고 맞짱을 뜰 건가? 아니면 접을 건가? 접으면은 그 다음 길은 뭔가요, 정청래?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인가요? 오늘쯤 나온 여론조사, 뉴스토마스 나온 게, 그런 발언들이 지금 총 집결돼서, 그 대통령 외국 순방하시는데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가서 웬일이지? 못 나간 거지, 못 나간 그랬더니 거. 알고 봤더니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뉴스토마스에 나온 거는 김민석 40%, 송영길 전 대표가 24%, 정청래가 23%예요. 그러면 게임 자체가 기울어져서 끝나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아니 세상에 여당의 대표가
1년밖에 안 된 자기 당 대통령을 보고 정권은 짧다 이런 저주잖아요. 저주. 저주죠. 국민은 영원하다. 이건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막 갈 수도 있는데 막 갈 힘이 아마 없을 수 있다. 본인에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드는 생각은 정청래가 불출마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전당대회 해봐야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가능성이 없는데 전당대회 이제 나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잡음이 나고 더 갈등은 이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좀 자중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게 정청래 대표가 선택할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정청래 대표를 위한 변명을 한마디 안 할 수 없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정원호 픽한 사람이 대통령이요. 부동산 그거 잘못됐다 하면 대통령이고 하정우도 대통령이 냈고 심지어 저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정무 특보시켜가지고 딱 찍어준 거 아니에요. 다음 당대표도 김민석 시킬 거야 라고 말하잖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와대하고 빨리 각을 세우고 대통령이 된 그 길을 따라서 나도 당대표가 되고 또 연임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될 거야를 숨김없이 온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선거한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딴짓한 거, 이거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모두 다 온전하게 정청래 책임이냐 대통령 책임하고 반반인 것 같은데 대통령 책임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는 게 별로 좋지 않게 보여져요. 민주당의 대변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동격에 했다가 사퇴했잖아요. 네. 윤석열도 그래서 망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당대표로 무리하게 세웠잖아요. 옛날에 나경원 너 나오지 마. 나오지 마라. 무리하게 세웠잖아요. 누구야? 김기현이 세웠죠. 김기현이 꼴찌를 올려놓고 이번에 이제 물론 김민석 경우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당정 간에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대표를 사실상 픽하는 그런 거는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당정 간에도 일정 부분 좀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협력 관계가 당연히 돼야 되지만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청래 되는 것도 좋지 않고 김민석 총리 되는 것도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부담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송영길 되는 게 오히려 좀 민주당으로서 좀 낫지 않느냐. 송영길 대표가 그 친 이재명이지만 이 송 대표는 이재명에 복속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약간의 그 당정 간의 긴장 관계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김민석이 되는 건 저는 그거는 과거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말하는 야당이 지정한 독재 그런 비슷한 거예요. 국회의장도 뭐 대통령이 그 거의 뭐 픽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또 당대표도 뭐 대통령이 픽하면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1인 집중 현상 아닌가. 여기서 정말 문자님의 그 짬을 제가 보는데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60%대에서 그저께 난 50.4까지 떨어졌어요. 갑자기 한 10% 떨어졌죠. 만약에 김민석 당대표가 됐고 당신한테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실은 국민들 앞에 다 얘기를 한 건데, 그리 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 떨어지겠죠. 저는 폭망한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공소 취소 특검법 통과시키면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그 어려울 걸로 봐요. 거기다 또 부동산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계속하고 계속 세금 계속 증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희준 작가가 그 어디 평론을 했더라고. 두 가지 다 못할 거다.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들이 오늘 벌써 기사에 나오더라고. 수도권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이 쉽게 그거 동의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길이 이제 영원하면 관계없어요. 영원하면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니까 상관없는데,
수도권은 그야말로 이제 직결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공소 취소 특검법 통과시키고 부동산 증세를 해가지고 그 모든 이제 그 여파가 마이너스 영향이 전부 수도권 다음 총선 그 주자들한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자기 죽을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많이 도와줬는데 저는 이번 이제 지금부터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저는 대통령의 그런 조작기소 특검법 밀어붙이는 거하고 부동산 증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친분으로 보면 저는 송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보호를 위해서요. 후보 본인이 상처 안 받게. 지금 이제 어찌됐건 무죄를 받고 나왔고 또 화려하게 복귀를 했지만 이제 굳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이 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겁니다. 순전히 송 대표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송 대표의 진짜 고민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민석으로 돌파가 될까에 대해서 그 민주당 내에는 크게 지금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했더니 노무현 정몽준 때 후보 단일화해서 그래. 정몽준 쪽 지지. 당을 찢어나가지고 정몽준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 결국 왔고 실무 책임자로 가서 보니까 엊그저께까지 같이 있던 김민석이 저쪽 대표로 나와 있더라고. 김행하고 등. 그게 하나. 다른 하나는 12월 3일 날 내란의 밤 때 김 총리가 안 와서 투표를 안 했. 잠잤다 그러더만 피곤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도망갔다 어쩐다 막 이걸로 지금 막 당내에서 그렇죠. 난린가 봐. 그래서 하나는 돌파가 될 거냐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뜻대로 와서 당 대표로서 공소취소 이런 거를 하는 게 과연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의 고민인가 봐요.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은 송 대표가 안 나오는 게 맞고 중간에 낑겨갖고 살 자리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정청래 안 나오면 송영길은 저는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가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100% 이재명을 추종하는 김민석 때 할 말하는 당대표 요 컨셉으로 한번 나는 할 필요 있다고 봐요. 난 가능성 높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엄격한 잣대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네. 저는 이 현실을 좀 감안해서 네.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하면 송영길은 반드시 출마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포기하면 송영길 대표도 출마를 안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당과 청와대와 네.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네. 맞고 네. 액면대로 맞고 네. 이런저런 거를 고려하면 근데 나는 송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서 한번 만약 정청래 안 나왔을 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예를 봤을 때 여당이나 집권 세력에서는 대통령에게 반기 든 사람이 차기 주자가 됩니다. 차기 주자가 되는 그 과정이 현직 대통령이 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당내 투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하고 후보가 되면 저는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역대 대통령의 순응이하고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갈등과 반기를 들어가지고 다 자기 정치 해가지고 이번에 저는 민주당에 지금 인물도 없어요. 지금 저는 차기 대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김부겸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 나가가지고 그런 적절한 이재명 정권을 당연히 서포트 해야죠. 여당 대표니까. 근데 할 말 하겠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만약 나가서 뭔가 성과를 낸다면은 저는 차기 한번 송영길 대권론도 한번 꿈꿀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시중에서 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정말 지지도 높게 퇴임을 하시면 5개 재판인지 뭔지 그런 거 국민들이 다 됐다. 그걸 막 쓰잘데기 없는 일 하지 말아야 다 정리할 텐데 그렇죠. 왜 그 문제에 아직도 그렇게 집착하고 있느냐. 죄가 있어. 이게 내 재판 내 손으로 없애고 이런 거는 역풍을 가져올 텐데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청와대 쪽 관계자들이 듣는다면 직언을 하셔야 될 때다. 직원 할 사람 없어요. 지금 할 사람이 미안하지만 할 사람 여기까지 없어요. 오지 간절한 않을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님 불출마하시면 송영길 대표가 나오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신데 본인은 좀 의사가 있으실까요? 송영길 대표님이 만약에 이제 나오시게 된다면 저도 좀 돌풍이 일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 전 대표의 최대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정청래 계보 쪽이라 하나요? 친문 쪽이라 하나? 거기는 뭐 김어준, 유시민 다 있잖아요. 그쪽 진영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굉장히 세게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노무현 배신했잖아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너 내란의 밤 때 너 도망갔잖아 뭐 이런 걸로 지금 공격을 세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당대표를 만드는 구조에 그러니까 법률적 장치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개딸들이 좌우해요. 그리고 1인 1표제가 돼 있어. 근데 이게 일반 국민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멀리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요. 제가 볼 때, 제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좀 중도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극단화돼 있어요. 저쪽에 그 태극기 부대만큼이나 양극단화가 돼 있어서 그래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 문제를 보는 것 같아서 과연 김민석이 돌파가 될까? 대통령이 저렇게 힘을 다 실어줘도 될까? 된다면 뭐 그리 가면 되지.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그 당대표로서 그 새 정부를 밀기보다는 본인의 프로그램에 집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파가 안 되면 어떠지? 그 다음 두 번째 걱정이 아까 사실은 잘 지적해 주신 건데 그래가지고 대통령 뜻대로 옛날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 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 갈 때 이게 이제 당도 청와대도 정권도 다 무너져가는 제가 늘 얘기했던 그동안 1년 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새로운 정부가 1년 반까지 피크를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번 정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1년 됐잖아요. 금년까지 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쉽게 말해서 당내 구조를 보더라도 주류와 비주류의 비율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 보통 정당의 주류 비주류 비율이 보통 6대4 정도 됩니다. 통상 당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김대중 대표 시절에도 비주류가 30에서 40%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그 비율이 굉장히 현격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친문을 비주류를 보면 좀 다르죠. 근데 과거에는 친문을 비주류로 안 봤으니까. 근데 하여튼 당내에서 뭔가 좀 쓴소리도 하고 어떤 대통령이 막 드라이브 걸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견제장치도 하고 소금 역할을 할 지금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60% 넘어서 뭐 대단한 지지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막상 이번에 투표 까보니까 뭐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됐고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이라는 건 정말 가변적인 거거든요. 벌써 선거 끝나니까 10%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재 대통령 지지율이 48%입니다. 지금 탄핵 그 좋은 조건에서도 50%를 못 넘었어요.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지율이에요. 이거를 지금 더 정말 실질적으로 끌어올렸어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다는 이번에 반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났느냐? 결국은 이제 이재명 그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그 평가를 해보면은 감성적으로는 지지를 얻었어요. 감성적으로. 뭐, 일종의 이제, 일종의 갈라치기 정치에 능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로 성공을 했고. 갈라치기 정치가 좀 일정부 성공을 한 겁니다. 부자 때리고, 뭐, 강남 때리고, 부동산 뭐 하고, 뭐, 하여튼, 뭐, 국무위에서 장관 때리고, 뭐, 국정 뭐 해서 뭐, 이게, 뭐, 공기업 사장 때리니까, 국민들이 시원하겠네, 시원해. 기득권자를 때리니까 시원했어요. 근데 막상 뭐 효과가 지금 없는 거예요, 효과가. 부동산도 계속 때렸는데 결국 효과가 뭐냐, 이게. 집값 오르고 무슨 전월세 오르고 이렇게 귀걸이 됐고, 다른 거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눈에 내가 뭐 지금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안 좋죠, 지금. 주식은 오른다지만 사실 뭐 반도체주, AI주 빼놓고는 사실 지금 하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장이 좋은데 이익 본 사람이 50%가 안 돼요, 지금. 실업률이 역대 최고. 네, 그러니까 올라갔고. 지금 체감하는 뭔가 느낌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시원했어요. 근데 뭔가 효과가 없는가? 이게 이제 서서히 그 효과 쪽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요, 흐름이. 그래서 지금 저는 지지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패배는 뭐 사실상 절반의 성공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뭐 특검법 같은 경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은 이 굉장히 이제 타격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두 분 모두 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조금 독불장군처럼 아니면은 뭐 약간 독재 비슷하게 뭐 그립감이 좀 강하게 쥐락펴락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한성숙 총리 지명한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두 분께서는 총리 지명 한성숙 후보는 좀 빼고 이 논의를 하셨는데 그 예상치 못하게 뭐 한성숙 후보가 지명이 됐어요. 요 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느낌은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고 이제 제 생각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얘기 다 빼고 그래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을 시키면 이제 그 내각에 대한 안정감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법무부 장관에 대한 당내의 반대 기류도 상당히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검찰 개혁에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정 장관을 공격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정 장관도 조금 지친 느낌이 좀 있는데 한성숙 총리는 왜 시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일단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1년 동안 걸었고 거기에는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못 들어가 이래놓고 집이 4채인 사람을 득 갖다 올려놓고 시간에 걸쳐 파신다던데. 그 다음에 그분이 AI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네이버 사장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AI 전문가 하정우 수석도 출마를 시키고 이게 좀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아. 그리고 그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없고 국회의원 한번 안 해본 회사의 사장을 한 사람이 내각을 총괄할 수가 없어요. 총괄할 수가. 그러니까 그 막중한 자리에 적임자는 아닌 사람을 우여곡절 끝에 그냥 지명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석을 날린 느낌? 근데 이게 여파를 가져올 것 같아서 오늘은 자꾸 좀 쓴소리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애시당초 한성숙을 내정해 놓고 애시당초 강훈식 정성호를 그냥 띄웠다는 설이 있고 강훈식을 하려고 정성호 한성숙을 곁다리로 넣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 인식 중에서 총리라는 자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총리라는 자리가 사실 하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있을 만한 자리에 사실은 하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또 역할이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견제와 균형, 대통령의 쓴소리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전반적인 여론을 또 들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사실 한성숙 총리 후보가 그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 잘하 시킨다는데 뭐 총리가 일하는 자리입니까? 장관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총리는 사실 그걸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을 잡고 중재하고 또 그러한 여론을 또 정부 내 어떤 분위기를 대통령이 전달하고 이게 사실은 더 큰 역할이에요. 근데 한성숙 총리 후보가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 시키려고 했다가 또 일각에서 반대를 하고 비서실장을 또 총리로 보내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또 정성호 장관도 고려했지만 본인이 좀 소극적이고 또 당내 강경파들이 또 반대한 면이 있고 해서 그냥 총리 별거 아니지, 내가 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성숙으로 가지 않았느냐,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속 사정 모르죠. 두 분께서 어쨌든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민주당 내에 견제와 균형이 좀 필요한데 그 역할들을 다 못 해내고 있고,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정권이 좀 빠르게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부디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좀 민주당을 내부에서 견제하고 좀 튼튼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당대표 후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국힘 원내대표 선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점식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 55대 48로 김도우 후보를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정점식 후보가 약간 조금 친윤파로 좀 구분이 돼서 승리한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조금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언론에선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지금 주사를 맞고 요양을 가고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빈사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윤 어게인 해왔던 사람이 그 정점식 의원이고,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얼마 전까지 정책위 의장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과정, 그나마 김도우 의원이 됐다면 한동훈도 중요한 보수의 한 축이야 이러고 이제, 그래서 당대표도 빨리 물러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변화를 완전 거부한 건데, 전 이걸 보면서 그 당의 주인은 이제 TK 의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은 물러나긴 해야 되겠는데, 의원들 다 똑같은 것 같아. 누굴 시키지? 근데 대안이 없어. 장동혁 데려다 시켜야 되는데, 그랬다가 내가 다 죽겠고. 그러니 한동훈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장동혁을 내치자니 거기를 누가 들여보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니까 아마 그냥 타협하고 일단 하여튼 급격한 변화는 안 할 테니까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대참패, 2018년 결과로 갔잖아요. 자기들이 다 갖고 있다가 2022년에 다 갖고 있다는 거 다 내준 거 아니에요. 15대 1에서 12대 4 했으면 지들이 이겼냐고. 참패한 거지. 이쪽에서 승리는 아니야 라고 평가하는 거하고 달리 국힘만 놓고 보면 참패죠. 완패고.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서울시장을 이긴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동훈이 이긴 게 그거 잘해서 이긴 거 아니고, 유이동 의원이 살아 돌아온 게 그거 잘해서 이긴 거 아니잖아. 장동혁이가 와서 서울시장 오세훈 유세했으면 오세훈이 떨어졌어. 그렇죠. 부산시장도 박형준이 오지 마 이랬으면 없을 줄 몰라. 맞아요. 예. 국힘도 저건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기 참 어려운 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원들 구성도 그렇고, 또 역시 국회의원들도 역시 이제 영남 쪽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정말 치열하게 못 느끼는 거야, 지금 현재 당의 위기를. 그래서
참 답답하게 됐는데 또 저같이 제3지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장동희가 계속 해 먹어야 됩니다. 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민주당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양당의 위기가 정말 이제 구체화된 게 양당의 쉽게 말해서 이러한 그 잘못된 방향으로 당이 가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없어요. 첫째는 당원 구성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 발언권이 큽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도적인 사람들이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 의원들도 민주당도 의원들 구성 자체가 뭐 이렇게 그냥 큰 흐름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것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국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흐름을 보니까 다음 총선에 뭔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있던 관성이 쉽게 안 바뀌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경고를 보내고 심판했지만은 역시 양당이 기존 관행을, 기존 관성을 바꾸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총선까지의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뭐 다음 총선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동안은 그냥 바꾸자고만 했는데 뭔가 좀 구체적인 대안, 양당 정치의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좀 대안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한동훈 후보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본인의 복귀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선거 당선 전부터 계속 피력해 왔는데 지금 당원들의 선택을 보면은 뭔가 아예 다른 정당의 다른 백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방향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거냐 말 거냐 뭐 내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죽는 건 죽는 거니까 뭐 논쟁의 여지가 없었고, 그리고는 이제 총선 치러야 되잖아요. 이제 1년 10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 총선 때문에 당대표를 누군 모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오세훈은 서울시장이니까 총선 때 못 써먹으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한동훈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한동훈 돌아오게 돼 있고 급하게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여튼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와서 정리를 마지막 화룡점정하는 그 타임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갈 건데 이제 방향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동훈 물러나고 이제 무슨 전당대회를 어찌어찌 하면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뭐 대강 그렇게 방향은 이쪽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좀 그동안은 잘 보였는데 좀 이게 긍정적으로 잘 안 보여서 굉장히 걱정이 좀 됩니다. 민주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늘 정권이 성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 나온 김에 이 부탁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지도부에게. 정말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당원의 구성을 쭉 봤어요. 그쪽에서 발표된 자료를 쭉 보니까, 퍼센트를 보니까 요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중심이 50대예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작아지고 20대도 갈수록 작아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의 의견을 모으면, 두 번째, 이 구성이 전남 광주가 중심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이건 좀 작고 경상도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거죠. 두 가지 요인으로 과대 대표돼 있고 과소 대표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뜻이 아닌 거라. 당원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국민의 여론조사가 늘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이게 당원의 뜻이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구성이에요. 그런데 당헌에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래. 저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힘도 똑같아요. 이 구성 자체가 여기가 이제 70대, 80대가 더 높고 경상도가 왕창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양당이 모두 다 늘 왔다 갔다 선거만 끝나면 국민들의 이런 균형을 잡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은 위대했다 놀랐다 맨날 제목은 똑같이 정해져 있어. 어떤 선거를 치르든. 이게 양당이 국민으로부터 멀리 가 있다. 굉장히 멀리 가 있다. 그래서 정말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정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거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주는 정치자금 지원 이런 거 다 없애세요. 그리고 알아서들 끼리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 아니면 당이 왜 국민들의 일반적 의지와 달라져 있는가?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당대표 선거할 때도 최소 30%, 많으면 50%까지 민심을 반영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100% 당원 투표인가? 당대표는 공직이 아니어서 100% 하죠. 100%인가? 그건 문제가 있지. 100%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문제가 괴리가 있고.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아까 그 얘기 또 정치자금 얘기 또 하는데,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만 하려면 정치자금 더 토해내야 한다니까요. 왜 그러면 돈 받아먹는 건 다 받아먹고,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지적했는데, 예, 근본적으로 좀 그게 문제가 되고, 지금 양당의 그 위기는 자관 어찌 보면은, 당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이 과표집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강경한 당원들이 이제 발언권이 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라든가 당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멀어져서 결국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양쪽을 다 국민들이 좀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경고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하여튼 잘 시정이 안 돼요. 잘 이게 타성이 있고 관성이 있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민심과 괴리된 그 부분을 저건 또 대체할 세력이 없어 지금 현재는 대체할 세력이 있으면 이제 그 세력이 상당한 정치적인 혜택을 또 득표를 하겠지만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이제 못난 싸움에서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없이 덜 못난 놈 요거 찍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하여튼 심각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고 싶은데 예. 이번에 그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나머지 정당들이요. 저는 이런 제안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당내 구조는 양당이 다 과대 표집돼 있고 과대대표돼 있고 과소대표돼 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헤어나지는 못하는데 요건 이제 당내 문제고 큰 틀에서 보면 대책 없이 1번 아니면 2번 찍는 거예요. 나머지 찍고 싶은데 나오질 않아. 그래서 진보당이고 노동당이고 정의당이고 조국혁신당이고 민주당의 대강 기생해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 이상한 위성정당 이런 걸로. 크게 반성하시고 정말로 그 당이 필요하다면 선거법 투쟁에 나서세요.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의 결합으로 국민들도 찍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놈 미우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찍는 거예요. 제가 정원호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누가 된다 하니까 찍은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정당들 이번에도 2년 후에 있는 선거에 또 기생정당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실 생각할 거면 당을 해체하시는 게 맞고 지금부터 소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에 나서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좋습니다. 아니면 못하면 당 해체하세요. 좋습니다. 그들한텐 기생해야 위성정당을 해야지 또 의석이 얻어지는 일이니까 저는 그건 또 요원한 희망 같다는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런 용기 없으면 딴 살림 하지 말고 그냥 거 가서 살아요. 왜 헷갈리게 해 우리를. 국민들이 좀 나서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실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소 취소 특검법도 조금 한번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5개의 재판이 있고 뭐 그거 관련해서 좀 쟁점들이 있는데 한번 좀 정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그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문제가 어디까지 조금 와 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 5개의 그 재판이 어떤 게 있었죠? 나는 뭐 대장동, 그다음에 대북송금, 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뭐 문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심 판결 선고된 위증 조사 사건. 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다 내려온 선거법 위반 이렇게 5개가 있죠. 지금 요 5개 관련해서는 그 재판이 어쨌든 좀 정지된 상태인데 예. 지금 있는 공소취소 특별법 때문에 그 이 재판 무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진다 뭐 이런 우려들을 좀 저희가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법은 하여튼 여러 가지 좀 헌법상 좀 위헌 소지도 있고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다루는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그 핸디캡입니다. 국민들은 뭐 자세한 사법 시스템 잘 모르지만은 자꾸만 선수가 자기가 자기 사건을 임명한다.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좌우지간. 선수가 지금 축구 경기 중이니까 축구 선수가 자기 아빠를 뭐 심판으로 임명하거나 뭐 그런 이런 거죠. 기억이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만약에 아니 이게 저는 정말 조작 기소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죠. 더군다나 대한민국 유력한 정치인을 갖다가 그렇게 조작 기소해가지고 뭐 재판에 협의해가지고 뭐 사법 처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 이거는 국기를 흔들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100% 이거는 공소 취소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 좋은데 현행 시스템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현행 시스템 내에서. 증거가 충분하면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시할 수도 있고 지금 검찰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현 왜 시스템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안 할까요? 그럼 너무 눈에 띄니까 대통령은 되게 억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명확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정권도 잡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취소시키라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3자를 시켜가지고 지금 굉장히 팽팽해요.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나왔지만은 이 대북송금 사건도 기소가 맞냐 안 맞냐 상당히 지금 서로 팽팽하게 대립돼 있어요. 어느 한쪽 손을 들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봐도. 그 말은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내세운 증거하고 피고인 쪽에서 이화영이 내세운 증거가 팽팽하다는 거죠. 팽팽한데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그때 국정조사를 봐도 뭔가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건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그래서 무리한 수사했다고 그래서 또 그 실체 관계가 이것이 조작됐다고까지는 또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검 저는 할 수도 있고 재수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절충안으로 낸 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독립적인 검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봐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독립적인 검사를 임명해서 원래 이제 검찰은 시스템이 자기가 수사하면 당연히 뭐 개통을 거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독립적인 검사를 임명하면 보고하지 말고 당신이 소신껏 해서 결론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고 하여튼 그거는 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조작 당했다라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저는 재수사하고 뭔가 하여튼 새로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하는 방식이 좀 지금 특검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공소취소 특검법 같은 것들이 향후 이 정권의 지속성 그리고 위기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한수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시니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